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정서와 문학적 깊이를 담아 원작의 모든 디테일과 감정선을 살려 다시 쓰겠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없어졌어요. 엄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우리가 20년을 살았던 집을 왜 팔아요? 새벽 1시 인천국제공원 입국장에는 한 부부의 절규가 깊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원래 7박 8일 예정이었던 유럽 여행은 단 하루 만에 끝나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공항의 공기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집 열쇠뿐이었다. 민주는 손에 들린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무너져 내리듯 소리쳤다. 하지만 수지는 그저 평온하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72년을 살면서 아들이 이토록 자신을 원망하고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후회 한 점 없었다. 그건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어. 그녀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앞으로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 모든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수지는 새벽 5시 30분에 잠에서 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7년 동안도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습관이었다. 거실을 지나며 아들 부부의 방문을 힐끗 보았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민주는 보통 8시에 일어나고 서연은 7시에 일어났다. 수진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창밖을 내다보면 아파트 단지가 한바보면 같은 시각 이웃들의 집에도 하나둘 불이 켜지며 그녀와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찌개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예전 같으면 이 냄새만 맡아도 남편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민준 부부는 아침 식사를 잘 먹지 않았다. 가끔 토스트나 시리얼로 대충 때울 뿐이었다. 에휴, 얘들은 엄마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기록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일상에서 희미한 그림자에서 저희는 대충 먹으면 돼요. 민준 오빠도 나중에 시간 없어요. 서연은 커피잔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민준도 나왔다. 그 역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혼자서 아침 식사를 했다. 3사람 몫의 아침 식사 중 2사람 몫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았다. 그녀는 이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결국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던 중 문 밖에서 익숙한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시어머니가 보낸 선물이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건강식품과 각종 밑반찬을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보내왔다. 엄마가 또 뭘 보내셨네. 서연은 기쁜 듯 택배를 뜯었다. 민준도 나와 함께 보았다. 장모님께서 정말 세심하시네요. 우리 엄마도 가끔 뭐 좀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민주는 수진을 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녀도 큰아들, 둘째 아들과 며느리들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해서 보내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 바쁘고 그녀는 누구를 위해 뭘 해야 할지 가끔 혼란스러웠다.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여행 가요. 서연이네 식구들이랑 같이요. 민준이 말했다. 어디로? 유럽이요. 서연이 아버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저희가 모시고 간 적이 없어서요.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야.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니? 그럼 나도 같이 가야겠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장모님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서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좀 쉬고 저희 집도 좀 봐주셔야죠.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요. 그리고 일정이 너무 많아서 엄마 다리로는 그렇게 오래 걷지도 못하실 거예요. 순간 수지는 가슴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었다. 잘 됐네. 어차피 너희가 가자고 해도 다리 아파서 안 가려고 했어. 그날 밤 수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연은 여행 준비로 분주했다. 인터넷으로 새 옷을 사고 여행 가방을 꺼내 정리하고 가족들과 끊임없이 통화했다. 엄마, 고혈압 약 챙기셨죠? 유럽은 약값이 비싸다던데요. 걱정 마. 다 준비했어. 그리고 민준 오빠가 우리 가족 모두 여행자 보험도 들어줬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로 대해준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생각했다. 오후에는 서연의 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유럽 가서 먹을 반찬이란 김치 좀 가져왔어. 그리고 이건 사위 줄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여행 가서 잘 챙겨 먹을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다. 수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조였다. 서연의 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저녁 식사까지 함께했다. 서연은 수진이 평소 차리는 것보다 훨씬 푸짐한 식탁을 정성껏 준비했다. 스테이크를 굽고 여러 가지 밑반찬을 차렸다. 우리 사위 정말 효자네. 이런 여행도 다 본인 몸이. 아버님 몸이 안 좋으시니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만들어야죠. 민준이 대답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듣자 가슴이 쿵억해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듣자 가슴이 쿵하고 내려하며 이 대화를 듣자 가슴이. 그녀는 문득 그로부터 일주일 뒤가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73번째 생일. 작년에는 민준이 그래도 작은 케이크라도 사왔었는데 올해는 여행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릴지도 몰랐다. 괜찮아. 어린애도 아니고 생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녀는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옥신거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실 서랍에서 아들 부부가 미리 써놓은 쪽지를 보았다. 아마 여행 다닐 너무 바쁠까봐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다. 수지는 먼저 아들의 쪽지를 읽었다. 엄마, 저희 여행 일주일 동안 가요. 병원 가실 일 있으면 혼자 다녀오시고 급한 일 있으면 준호 형이나 태영이 형한테 연락하세요. 수지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혼자 다녀오시고. 그 말이 유독 눈에 거슬렸다. 지난 7년간 그녀가 병원에 갈 때 민준에게 동행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쪽지 아래에는 서연의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어머니, 화분에 물 주세요. 같은 쪽지였지만 서연의 메시지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마치 암묵적인 지시 같기도 하고 도발 같기도 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동네 의원에 갔다.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었다. 평소에는 민준이 동행해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혼자 가니 어딘가 불편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다. 우리 아들이 좀 바빠서요. 그럼 검사 결과는 언제 들으러 오실 건가요? 제가 혼자 들으러 오면 됩니다. 수진이 대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서연이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저희 여행 용품 좀 샀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들은 봉투에서 새 옷, 선글라스, 모자 등을 꺼냈다. 처가 식구들 것까지 함께 산 듯 보였다. 얼마나 썼니? 수진이 물었다. 여행 준비할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민준이 얼버무렸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남편이 남긴 돈에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도 액수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집의 소유권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상속 절차를 마쳐 놓았던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막내 아들에게 줘라.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다. 수지는 중얼거리며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상박 아파트 단지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지만 같은 불빛이 오늘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여행 일주일 전 수지는 아들, 가족의 생활 방식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매일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다. 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어깨는 항상 축 처져 있었다. 문을 여는 소리조차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은 늘 서연이었다. 여보,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아버님이 또 전화하셔서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서연은 민준의 양복 재킷을 받아들며 말했다.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자 민준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 풀렸다.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녀 역시 아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 묵묵히 걱정만 해왔던 것이다. 역시 장인어른이 제일 잘 알아주세요. 민준이 대답하는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주로 처가에 관한 것이었다. 장인어른의 건강 상태, 장모님의 안부, 처남의 취업 준비 등. 수지는 가끔 대화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늘 타이밍을 놓쳤다. 참, 요즘 고혈압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서연이 물었다. 아, 엄마, 요즘 혈압은 어떠세요? 민준이 뒤늦게 수진을 보며 물었다. 아들의 무심한 질문에도 수진은 기뻤다. 괜찮아. 약 제때 잘 먹고 있어. 다행이네요. 저는 맨날 약 먹는 걸 잊어버려서 엄마가 매일 챙겨주셔야 하는데. 서연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하지만 그것도 말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여전히 늦게 퇴근했고 서연은 수진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친정어머니와 캔정어머니 왔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친정에 간다고 했다. 민준도 따라 나섰다.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우리 엄마가 여보 입맛을 제일 잘 아시죠? 이번에도 여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서연은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다. 수진이 직접 만들어 놓은 몇 가지 반찬은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은 금세 없어졌지만 자신이 만든 것은 며칠씩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준과 서연의 대화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다. 여행 경비 괜찮겠어? 생각보다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걱정 마. 아버지가 좀 보태주신다고 했고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 하지만 장인어른도 몸이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더 빨리 가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수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기며 듣지 않으려 했지만 대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근데 엄마 혼자 일주일 동안 괜찮으실까? 에이, 어머니는 워낙 독립적이시고 준호 형이랑 태영이 형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서연의 말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민준에게 자신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는 존재, 독립적이고 강하며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였지만 수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인쇄해온 여행 일정표를 냉장고에 붙였다. 혹시 저희한테 연락할 일 있으면 이 일정표 보고 시간 맞춰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수진에게는 급한 일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다. 일정표는 매우 상세하게 짜여 있었다. 심지어 서연의 아버지의 체력까지 고려하여 매일의 일정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었다. 민준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이번 여행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거든요. 서연이 말했다. 수진도 해외여행 한 번 가보셨거든요. 서연이 말했다. 수진도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심지어 국내 여행 갈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니 가정여행문의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일원인가? 아니면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인가? 그날 밤 수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7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씩 꺼내보곤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녀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넘겼다. 새 아들의 어릴 적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결혼식 사진, 가족이라는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중심점을 향해서 큰아들 준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독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와서 며칠 머물다 갔다. 둘째 아들 태영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했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다. 그래도 막내 아들이 곁에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지. 남편이 임종 전에 했던 말이었다. 당시 수진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 날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이질감을 느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아들 준호가 물었다. 그냥 엄마랑 같이 살아. 우리는 부산이라 너무 멀어. 둘째 아들 태영이 대답했다. 당시 민준과 서연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될 신혼이었고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민준이 말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준호가 물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상속받아야지. 이 큰 집에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다. 태영면이 엄마가 상속받아야지. 엄마를 모셔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태영이 말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 서연은 친절했고 민준도 자주 그녀를 챙겼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가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변했다. 서연이 친정과 가까워지면서부터였다. 결혼 3년 차부터 그녀는 친정어머니와 자주 만났고 4년 차에는 거의 매주 이틀에서 사흘은 친정에 갔다. 우리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이것이 서연의 설명이었지만 사실 서연의 어머니는 수진보다 1살 어렸고 몸도 더 건강해 보였다. 수진이 고혈압 약을 먹을 때 서연의 어머니는 등산을 다녔다. 5년 차부터는 명절에도 친정에서 보냈다. 처가 쪽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우리가 더 많이 도와야 해요. 이것이 민준의 설명이었다. 수진은 반대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친정 역시 가족이고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함께 명절을 보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큰아들이 독일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둘째 아들도 서울에 올라오지 못했다. 둘째 아들도 사업 때문에 바빠서 서울에 올라오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녀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 것은 사진첩을 넘기다 민준의 대학 졸업사진을 보았다. 당시 수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늘 공부를 잘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막내 아들은 어딘가 모르게 뒤처지는 것 같아 늘 걱정이었다. 그런데 막내 아들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예쁜 아내까지 얻었다. 우리 막내가 제일 착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그랬다. 형들은 어릴 때부터 제 앞가림만 했지만 막내는 늘 엄마 말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했다. 용돈이 생기면 꼭 부모님 드릴 것을 사오곤 했다. 그런 막내가 지금은 수지는 사진첩을 닫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여행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알록달록한 형광펜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문득 민준이 이 여행에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작정인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민준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여행 관련 서류들을 뒤져보았다. 비행기표, 호텔, 현지 여행 경비. 금액을 계산해보니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미 사람의 경비인이 단연이면 작은 국산차 한 대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이었다. 서류 아래에서 그녀는 민준의 통장 내역을 발견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정기예금을 해지한 기록과 장인어른 병원비 예금을 해지한 기록과 장인어른 병원비의 금액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서연이 돌아온 것이었다. 수지는 황급히 민준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엄마, 저희 왔어요. 서연이 크게 말했다. 응. 왔니? 저녁은 먹었니? 네. 엄마 집에서 먹고 왔어요. 역시 친정에 다녀온 것이었다. 수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씁쓸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손님처럼 되어버린 걸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분명히 이렇지 않았다. 남편은 항상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모든 가족의 의견을 들었다. 수진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으로 존중되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수진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여행 계획, 집안일, 심지어 저녁 식사 메뉴까지 그녀와 상의 없이 결정되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인가? 이 생각이 끊임없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으로는 다른 집들의 불빛이 보였다. 그 집들의 불빛이 보였다. 그 집들도 자신과 같을까? 나이 든 부모는 투명인간이 되고 자식들은 오직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는. 수지는 이불을 더욱 바싹 끌어당겼다. 여행 3일 전 화요일 아침 수지는 이상한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그녀에게 중요한 말을 하려 했지만 깨어나고 나니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남편의 진지한 표정만 선명하게 기억났다. 어쩌면 꿈의 영향 때문인지 그녀는 하루 종일 불안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전에는 동네 마트에 갔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식료품을 샀다. 혼자서 일주일 동안 먹을 양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줌마,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익숙한 마트 주인이 말했다. 아들이 여행 간다고요? 어머, 좋으시겠어요. 효자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는군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칫했다. 아니, 그게 처가 식구들이랑 가는 거야. 그러세요? 그럼 좀 서운하시겠어요. 주인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해졌다. 말할 수 없는 난감함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하면서도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주인의 마지막 말 서운하시겠어요. 가 그녀의 마음을 계속 맴돌았다. 점심시간 서연은 친정어머니와 긴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마 수진이 집에 있는 것을 잊었는지 스피커폰 모드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다. 엄마, 민준이 엄마 혼자 일주일 동안 괜찮을까? 걱정 마. 그분은 워낙 독립적이시고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래도 좀 미안한데요. 우리 식구들만 데리고 가는 게 그런 말 마. 시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거야.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들었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 말이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오후에 민준이 일찍 돌아왔다. 여행 때문에 조퇴한 듯 보였다. 엄마,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거 있으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 있어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준호 형한테 전화하시고요.
민주는 형들의 연락처를 쪽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였다. 에이, 내가 무슨 급한 일이 있겠니?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엄마도 70이 넘으셨는데. 민준의 말에 수진은 순간 멍해졌다. 민준이 순간 멍해졌다. 그 말이 어색하게 들렸다. 마치 그녀를 나이 많은 노인 취급하는 듯했다. 쓸데없는 소리마.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이 말했다. 엄마, 저희 없을 때 심심하시면 동네 경로식당에 가보세요. 네, 여기 경로식당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수지는 젓가락을 멈췄다. 나를 노인정에 보내려는 건가? 난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건강에도 좋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 의무감이 느껴졌다.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정말 그들의 짐이 된 건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찮은 존재가 된 거지? 새벽 3시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2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둘러보았다.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민준 부부의 사진이었다. 수지는 사진들을 한 장씩 보다가 문득 언제부터인가 자신만 사진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여행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계획된 7박 8일. 그녀는 이 여행에 대체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계산하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민준의 방으로 들어가 여행 서류들을 자세히 보았다. 비행기표, 숙박 관광비, 쇼핑권비, 숙박 관광비, 쇼핑보험, 관광비, 쇼핑보험 모두 합쳐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그 돈이면 그녀의 병원비를 몇 년 동안 낼 수 있었고 어쩌면 그녀의 병원비를 몇 년 동안 낼 수 있었고 만약 내가 정말 그들의 짐이라면 내가 없다면 그들이 더 편해질까.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깜짝 놀랐다.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자신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가족들은 자신 없이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남편이 등기부등본을 들고 있었다. 수진아, 이 집 너 명의로 되어 있지? 남편이 말했다. 응? 왜? 네 집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잠에서 깼다. 꿈에서 깬 후 수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네 집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상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침이 될 때까지도 그 생각은 계속되었다. 민준 부부가 바쁘게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쁘게 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집이 되었다. 이 생각과 함께 그녀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행 2일 전 수요일, 수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오전, 그녀는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들어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젊은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다. 우리 집 시세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수진이 주소를 말하자 직원은 컴퓨터를 켰다. 이 아파트 단지요? 요즘 많이 올랐죠. 몇 평형이세요? 그럼 지금 시세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직원이 보여준 금액을 보고 수지는 깜짝 놀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던 것이다. 네,
이 근처에 재개발 계획도 있고 교통도 편리해졌어요. 특히 올해 많이 올랐어요. 올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수진이 머릿속에서 그 숫자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 돈이면 작은 원룸을 사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혹시 급하게 팔면 원룸을 금액이었다. 직원은 다른 숫자를 보여주었다. 여전히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수진이 일어섰을 때 직원은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다. 어머님, 나중에라도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 아파트 단지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금방 팔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이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가족들은 이 자산의 존재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고 있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그러세요? 저는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또 뭘 좀 가져오려고요. 엄마가 또 뭘 준비해 주셨대요. 서연의 표정은 밝았다. 아마 여행이 코앞이라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서연이 나가자 수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 돈으로 작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방금 부동산에서 들었던 금액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집이 이렇게 비싸다면.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저녁 무렵 민준이 돌아왔다. 손에는 또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엄마, 제가 또 여행 용품 좀 샀어요. 서연이 선물도 있고 잔인어른 장모님 드릴 선물도요. 유럽에서 사면 너무 비싸니까 미리 준비했어요. 민주는 봉투에서 화장품, 가방, 스카프 등 값비싸 보이는 물건들을 꺼냈다. 얼마나 썼니? 돈 좀 썼죠? 그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좋은 추억 만들어 드려야죠. 그때 서연이 친정에서 가져온 짐을 양손 가득 들고 돌아왔다. 우리 엄마가 유럽 가서 먹을 반찬이랑 김치를 또 한가득 준비해 주셨어요. 게다가 여보 새 속옷까지 사주셨대요. 장모님이 정말 세심하시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수지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수지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사위를 위해 속옷까지 준비해 주었을까? 아니, 친어머니인 자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챙겨주었을까? 그럼 저희 여행 가면 외로우실 텐데 이웃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실래요? 걱정 마. 난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수진이 이렇게 대답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대화는 여전히 여행에 관한 것이었다. 내일 짐 정리 잘하고 일찍 자자. 공항에 일찍 가야 해. 아버지가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유럽 가는 게 평생 소원이시래요. 장인어른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들으며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녀 역시 유럽은커녕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말은 상대방이 먼저 배려하여 권해야 할 일이지. 자신이 억지로 따라간다고 해서 그 여행이 즐거울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식사 후 민준이 말했다. 엄마, 저희 없을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준호 형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겠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너무 심심하면 태영이 형한테 전화해도 되고요. 민준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왜 자꾸 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걸까?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오늘 부동산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이 아파트 단지는 금방 팔릴 거예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이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말들이 계속 맴도는 걸까? 정말 자신이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새벽 2시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2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둘러보았다. 추억으로 가득한 공간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다른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모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문득 그 집들도 자신과 같을까 궁금해졌다. 나이든 부모는 소외되고 자식들은 오직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는. 그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한 잔 따랐다. 여행 일정표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내일이면 그들은 정말 떠날 것이었다. 그때 하나의 분명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나는 대체 무엇인가? 이 애들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 순간 갑자기 떠올랐다. 만약 민준 부부가 없다면 이 집은 정말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 될 것이었다. 아무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물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외롭지 않은가. 하지만 이롭지 않은가. 하지만 일단 시작되자 생각으로 제대로 되어 외웠다. 하자면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나지 않았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다. 여행 하루 전 목요일 수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다. 새벽 4시 반.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고 꿈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 몇몇 집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모두 바쁜 하루를 준비하고 있겠지. 수지는 오늘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을 받았다. 오전 9시 민준과 서연이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수지는 집을 나섰다. 엄마, 어디 가세요? 서연이 물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다. 그녀는 어제 갔던 부동산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훨씬 빨랐다. 마음속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적어도 한 번만 더 알아보자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정말 급하게 팔려면 가장 빨리 얼마나 걸릴까요? 금매 말씀이시죠? 조건이 좋으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직원은 컴퓨터를 켜며 설명했다. 일주일 안에요? 가격만 합리적으로 정하면 금방 거래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평수 찾는 분들이 많아서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선 저희가 매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해서 집을 보러 올 겁니다.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할 수 있고 요즘은 현금 거래하는 매수자들이 많아서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수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민준 부부가 새벽에 출발해서 했다. 직원의 새벽에 출발해서 일주일 보러 오는데 내일부터 매매를 시작하면 될까? 내일부터 매매를 시작하면 될까? 그럼 오늘 위임 계약을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네, 하지만 혹시 가족분들은 이 일을 알고 계신가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부동산을 나선 후 그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원룸 단지가 오늘은 유난히 다르게 보였다.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어떤 느낌일까? 그녀는 생각했다. 원룸은 관리하기 쉽고 청소도 금방 끝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눈치 볼 것 없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준 부부는 거실에서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에 좀 다녀왔어. 은행에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냥 통장 정리 좀 했어. 수지는 얼버무렸다. 그녀는 실제로 은행에 갈 생각이었다. 집을 팔고 나면, 그거 나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밀어야 할지 민준이 알아봐야 했다. 아, 그러세요? 혹시 저희 여행 경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점심시간 서연의 어머니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여행 중에 먹을 간식을 잔뜩 가져왔다. 서연아, 비행기에서 먹을 과자랑 김 좀 가져왔어. 엄마,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우리 사위 덕분에 내가 이 나이에 유럽도 가보고 말이야. 서연의 어머니가 민준을 보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다 한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민준의 대답을 들으며 수진도 가족인데 다신도 가족인데 오후에 민준은 마지막 장을 보러 나갔다. 아직 여행용품을 다 못 샀다고 했다. 집에는 그녀와 서연만 남았다.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엄마, 저희 없을 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이 물었다. 걱정 마. 난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럼 혹시 외로우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시차 때문에 바로 못 받을 수도 있지만요. 서연의 말에는 의무감이 묻어 있었다. 진심 어린 걱정이라기보다는 예상하는 말처럼 들렸다. 저녁 무렵 가족들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하므로 일찍 쉬려고 했다. 엄마, 일주일 동안 몸조리 잘하세요. 너희들도 조심해서 다녀와.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몇 개의 통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리해둔 것이었다. 정말 내 집이구나.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인감도장을 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작은 도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니.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다. 내일 아침이면 정말 혼자만 남게 될 터였다. 그 순간부터 일주일은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수지는 이불을 더욱 바싹 끌어당겼다. 마지막으로 정말 해볼까? 이 생각이 들자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감정, 용기였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렸다. 수지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1시간 전부터 뒤척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 부부가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일어나지 마세요. 저희 조용히 나갈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일어나 부엌을 향했다. 그래도 뭐라도 좀 먹고 가거라. 시간 없어요. 공항 가서 먹을게요. 민준이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섰다. 서연도 여러 개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수지는 그들을 문 앞까지 배웅했다. 택시는 이미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서연이 그녀를 안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었다. 그녀는 4층 창문에서 택시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정말 혼자만 남았다. 수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집은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새벽 6시까지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6시 정각이 되자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부동산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9시에 영업을 시작하니 할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수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시켰다. 아줌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카페 주인은 단골 손님인 그녀를 알아보았다. 오늘 좀 볼 일이 있어서요. 뭔가 중요한 일인가 보네요. 표정이 평소랑 다르세요. 수지는 거울을 보았다. 자신의 표정이 정말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어떤 결심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9시 정각 부동산 사무실의 셔터가 올라갔다. 수지는 커피를 마시고 즉시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정말 일찍 오셨네요. 어제 그 직원이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결정했어요. 저럼 바로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직원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듯 즉시 서류를 꺼냈다. 직원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듯 즉시 서류를 꺼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하실 생각이세요? 일주일 안에요? 그렇다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가격은 어떠세요? 가족분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합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30분이 걸렸다. 수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찍었다. 집 사진을 찍기 위해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관리 잘하셨네요. 이 집은 정말 금방 팔릴 거예요. 직원이 방마다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가장 빨리 언제쯤 집을 보러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바로 전화가 올 겁니다. 정말 그랬다. 오후 2시쯤부터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벌써 3팀이나 집을 보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언제 편하세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첫 번째 구매자는 오후 3시에 도착했다. 30대 중반의 부부였다. 정말 금매인가요? 이 가격은 너무 좋은데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이 가격은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들이 집 전체를 둘러보고 나간 후 그들이 집 전체를 둘러보고 나간 후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은 50대 독신 남성이었다. 저는 바로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내일 계약해도 좋아요. 그의 말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녁 6시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벌써 8팀이나 관심이 있다고 하고 3팀은 내일까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주로 어머님의 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실감이 났다. 이 집이 정말 팔릴 것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옆집 이정아 씨가 찾아왔다. 수진 씨, 집이 왜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던데. 집을 팔았어. 집을 팔았다고? 갑자기 왜? 민준이는 알아? 이정아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아직 몰라. 여행 갔을 때 팔았어. 여행 간 사이에 집을 팔아. 수진 씨, 괜찮은 거야? 수진 씨, 괜찮은 거야? 이정아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난 괜찮아. 다 생각하고 한 일이야. 하지만 이정아 씨는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정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이웃들이 계속 찾아와 소식을 물었다. 정말 팔았어. 왜 이렇게 갑자기? 아들은 뭐라고 해?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고 수지는 같은 대답으로 응대했다. 내가 결정한 일이야. 밤 9시가 되었어야 비로소 조용해졌다.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하루를 되짚어 보았다. 정말 그녀는 일을 저질렀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드디어 터져나온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았다.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저희 무사히 도착했어요. 걱정 마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수지는 메시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만약 그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면 얼마나 놀랄까?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동산에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현금 매수자분이 계약하러 오신대요. 진행하실 거죠? 네, 진행합니다. 네, 그럼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 차 그녀는 정말 끝이 보였다. 내일이면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수지는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가 웃고 있었다. 수진아, 잘했어. 남편이 말했다. 너는 드디어 너 자신이 되었어. 이 말과 함께 잠에서 깼을 때 수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띄어 있었다. 드디어 뭔가 시작될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약속했던 구매자가 정시에 도착했다. 박선우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이었다. 바로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관리 잘하셨습니다. 박선우 씨는 실내를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말했다. 부동산 직원이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수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잘 살겠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에 입금됩니다. 그때 집을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를 하는 순간 수지는 자신이 정말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계약이 끝나고 부동산 직원이 나간 후 수지는 혼자 집안을 둘러보았다. 20년을 살았던 공간이 이미 다른 사람의 집처럼 느껴졌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다. 무슨 일인데? 준우 형이 전화와서 엄마가 우리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마 준우 형이나 태영이 형 이웃들에게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다. 팔았어.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뭐라고요? 정말 팔았다고요? 어제 계약했어. 어제 계약했어. 어나 너머로 민준이 춤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장난하는 거죠? 정말 우리 집을 팔았다고요? 정말 우리 집을 팔았다고요? 그때 전화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스피커폰을 켠 모양이었다. 어떻게 우량이었다. 엄마 집이라고 해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너무하시네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럼 너희가 유럽 여행 갈 때 나한테 상의했니? 수진의 질문에 전화 너머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여행이잖아요. 집 파는 거랑은 다르죠. 민준이 다시 말을 꺼냈다. 너희 타는 나랑은 다르죠. 민준이 다시 말을 꺼냈다. 너희가 나를 제외하고 결정했듯이. 너희가 나를 제외하고 결정한 거야. 엄마, 미치신 거예요? 미치신 거예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희 지금 바로 돌아갈게요. 돌아와도 늦었어. 계약은 이미 했고 다음 주면 집을 인도해야 해. 수진의 말에 전화 너머의 서연은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엄마, 제발 계약 취소하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너무 늦었어. 그리고 난 후회하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다 서민들이잖아. 드디어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억눌려왔던 말들을 밖으로 내뱉은 것이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분명 민준에게서 온 전화의 타였다. 오후 4시쯤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별일 아니야. 그냥 집 정리 좀 했어. 집을 팔아버린 걸 정리했다고? 엄마, 혹시 아프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 안 아파. 아주 건강해.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엄마, 제가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갈게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너도 바쁘니 굳이 올 필요 없어. 하지만 수지는 이 전화도 끊어버렸다. 저녁 무렵 둘째 아들 태영도 전화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 내 집 내가 처분하는데 무슨 생각을 해? 그래도 우리 형제랑 상의는 했어야죠. 상의? 지금까지 누가 나랑 뭘 상의했니? 태영도 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침묵했다. 엄마, 돈이 부족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니야. 더위는 몰라도 돼. 너희들 각자 삶이나 잘 살아.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정리했다. 폭풍우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지만 수진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오랫동안 혼자 감내했던 서운함과 외로움을 드디어 표현한 것 같았다. 비록 방식은 극단적이었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는 휴대폰을 보았다.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왔다. 민준에게서 오히려 그녀는 포스트잇에 한 문장을 적었다. 만약 너희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이해할 거야. 엄마가. 그녀는 쪽지를 냉장고에 붙이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아주 잘 잤다. 폭풍우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이번에는 그가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내일 또 다른 폭풍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수지는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4시 수지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깼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오는 걸까? 그녀는 인터폰 화면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마치 누군가 미친 듯이 누르는 것 같았다. 수지는 겉옷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서 민준이 여행 가방을 끌고 올라오고 있었다. 서연이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의 얼굴은 극도로 지쳐 있었고 눈은 복숭아처럼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다. 엄마, 민준이 수진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일찍이란요. 엄마가 우리 집을 다 팔았는데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주저앉았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수진이 문을 열었다. 민준이 서연을 부축해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이사 시간도 안 되어 유럽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그러면도 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매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 소리쳤다. 엄마,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계약금도 받았고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절망적이었다. 민주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장인어른 장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유럽 여행 하루 만에 돌아왔으니.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데? 수진이 물었다. 우리 집이 없어졌다는 말 돌아왔으니. 우리 집이 없어졌다는 말 듣고 다들 기가 막혀서.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는, 특히 우리 아빠는 그 말을 듣자 수진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굳건해졌다.
그럼 너희 잠시 처가에 가서 지내면 되잖아. 말씀이세요. 저희가 신혼도 아니고 결혼 7년 차인데. 서연이 소리쳤다. 그동안 너희 처가만 챙겼으니 처가에서 너희를 돌봐주겠지. 수진의 말에 서연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너 자신이 더 잘 알잖아. 명절에도 주말에도 처가에서 보내고.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엄마, 그건 처가 쪽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럼 우리 집 형편은 안 어려웠니? 지난 7년 동안 난 혼자였어.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나를 혼자 내버려 뒀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드디어 터져나온 것이다. 그것 또한 억눌렸던 감정이 드디어 터져나온 것이다. 그것도 월세 안 내는 세입자. 수진의 말은 점점 내버려 혼자 내버렸다. 저희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지금 잘못했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7년이 지났잖아. 수진은 무릎 꿇은 아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럼 저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희는 살 곳도 없는데. 죽을 리 없지. 처가에 기댈 곳도 있고 너희 둘 다 돈도 벌잖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너희 둘 다 돈도 벌잖아. 나도 내 집에서 칠하는 거예요. 엄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정말 그렇게 나쁜 며느리, 그렇게 나쁜 아들인가요? 민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너희 나쁘지 않아. 그저 나를 잊었을 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정말 마지막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준이 간절히 애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할 만큼 지난 7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장인어른 댁에서 온 전화였다. 민준은 받지 않고 바로 통화를 종료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걱정하실 테니 빨리 가서 봐드리거라. 수진이 말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집을 인도해야 해. 이 말을 듣자 서연의 표정은 기절할 것 같았다. 저희 보고 일주일 안에 이사 가라는 거예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서연이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 가방을 너무하세요. 서연이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고 문 밖으로 나갔다. 서연아, 어디가? 홀로 남은 수지는 거실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모두 쏟아낸 것 같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민준 부부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뒷모습이 철연히 보였다. 택시가 와서 그들을 싣고 떠났다. 정말 그렇게 가버린 것이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조금 후회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저녁 무렵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이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엄마, 이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지 않아.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준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정말 온전히 혼자였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그녀는 더 큰 폭풍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틀 뒤 토요일 오전 수지는 예상했던 전화를 받았다. 큰아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저 내일 새벽 비행기로 한국 들어갈게요. 너 그렇게 바쁜데 굳이 올 필요 없어. 안 돼요.
제가 한번 가봐야겠어요. 태영이도 부산에서 올라올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민준처럼 다급하지 않고 차분했다. 다음날 일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와 태영이 함께 왔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진지했지만 민준처럼 당황하지는 않았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수진을 안으며 말했다.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무슨 고생? 민준이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태영도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멍해졌다. 두 아들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너희 내가 집 팔았다고 화 안 나니? 그게 뭐 대수라고 화가 나요? 집은 원래 엄마 건데요. 준호의 대답에 수진은 더욱 놀랐다. 그들이 거실에 앉아 태영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엄마 이거요. 서류는 작은 원룸 임대 계약서였다. 이미 수진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이게 뭐니? 엄마가 이사 가실 새 집이에요. 저희가 미리 다 알아봤어요. 준호가 설명했다. 미리 알아봤다고? 내가 며칠 전에야 집 팔기로 결정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 태영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도 다 알아요. 언제부터? 작년 명절부터요. 그때 엄마 혼자 계신 거 보고 우리 형제들이 다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엄마 혼자 계신 거 보고 우리 형제들이 다 이야기했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럼 너희가 내가 집 팔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준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설명했다. 민준이만 몰랐을 뿐이지 저희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뭘 준비했는데? 엄마 혼자 살 수 있는 곳 알아보고 생활비도 계산해보고 다 계획해놨어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통장과 생활비 예산표였다. 이건 또 뭐니? 집 한도는 저희가 엄마 이름으로 정기예금 넣어드릴 거고 그리고 매달 저희 둘이 나눠서 이건 넣어드릴 거고 그녀는 자신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던 것이다. 그럼 너희도 내가 민준이를 내쫓는 걸 찬성한 거니? 찬성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너무 안일했어요. 엄마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죠. 전우도 동의했다. 혼자서 실행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거리를 핑계 삼아 모든 책임을 민준이에게 떠넘겼으니까요. 수지는 에게 떠넘겼으니까요. 그럼 민준이가 울면서 전화했을 때도 너희는 다 알고 있었다고? 네. 좀 안쓰럽긴 했지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몰라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민준이랑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민준이랑 이야기할 거예요.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기대 앉았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기대 앉았다.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는데 다시 그녀는데 정말 그랬다. 미리 알았다면 그녀는 아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태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새 집 열쇠예요. 가구도 다 샀고 생활용품도 다 준비해놨어요. 언제? 너희가 부동산에 간 그날 저녁부터 준비한 거니? 민준이한테 전화 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움직였죠. 수지는 아들들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다. 그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준이가 한동안 힘들겠지만 이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친정에 가서 한동안 살아보면서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의 덧붙이는 말에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 둘 정말 무섭다. 언제부터 이런 걸 계획한 거니? 엄마가 외롭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요? 그럼 내가 바보였네. 혼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질지도 몰라. 혼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묵묵히 참아왔으니.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하신 거예요. 민준이가 스스로 철들을 기다리신 거죠. 태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받아봐. 준호가 말했다. 엄마, 형들 왔다고 들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매우 지쳐 있었다. 왔어. 저도 가도 될까요? 그래.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그냥 형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1시간 후 민준이 도착했다.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았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편에 서는 거야. 준호가 말했다. 민준이 너만 몰랐을 뿐이야. 태영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새아들과 수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7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털어놓는 시간이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신 줄은. 이제라도 알면 됐어. 수진이 말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모든 대화가 끝났다. 민준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엄마, 정말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용서할 것도 없어. 이제 시작이야. 수진의 말에 민준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 싸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온 가족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만 그 과정이 조금 드라마틱했을 뿐이었다. 다음 주가 시작되자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7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는 없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불빛도 없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서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장인어른의 가슴 통증은 여전했고 장모님이 그를 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운 사이였던 그는 이제 집안의 골칫덩이가 되어 있었다. 민준 씨, 정말 어머니랑 화해할 수 없어요?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마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대체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의 대답에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다. 서연도 많이 변했다. 서연도 많이 변했다. 예전처럼 친정에서 편하게 지낼 수, 편하게 지낼 수, 편하게 지낼 수, 편하게 지낼 수. 서연은 매일 방 울면서 물었지만 민준도 답을 알 수 없었다. 회사에서 민준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늘 움츠러들었다. 자신이 집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민준 씨, 요즘 괜찮아요? 얼굴색이 안 좋네요. 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혹시 집안일이면 휴가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휴가를 써도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 정말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어. 그는 깨달았다. 서연이 친정에 갈 때마다 그는 늘 따라갔지만 엄마와 함께 외출했던 기억은 거의 없었다. 명절에도 늘 처가 일정을 우선시했고 휴가 때도 처가 식구들과의 여행을 먼저 계획했다. 엄마는 항상 마지막이었다. 내가 감히 엄마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수요일 저녁 민주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예요. 엄마 잘 지내니? 수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았다. 엄마는요? 아주 잘 지내. 혼자 있으니 편하고. 이 말은 민준의 귀에 더욱 아프게 들렸다. 엄마,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아들이었나요? 전화 너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쁘지 않아. 그저 어린애 같았을 뿐이야. 어린애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수진의 말이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목요일, 민준은 새로 얻은 원룸을 보러 갔다. 보증금도 부족하고 월세도 부담이었다. 하지만 계속 처가에 있을 수는 없었다. 좁은 원룸을 보면서 민준은 처음으로 현실감을 느꼈다.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집 괜찮네요.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다. 다음 주에요. 그럼 계약하실 건가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금요일 저녁, 서연과 함께 짐을 싸면서 민주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시어머니께 뭘 해드렸지?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민주는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생일 선물조차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없었고 명절 용돈도 준호 형이나 태연이 형보다 적게 드렸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하며 점점 더 죄책감에 시달렸다. 토요일, 민주는 혼자서 어머니 집 아래층에 도착했지만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생각했다. 엄마 혼자 정말 잘 지내실까? 외롭지는 않으실까? 그때 그는 어머니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모두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표정도 아주 밝았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네. 일요일 아침 민준과 서연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서연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큰형 준호에게 전화했다. 형,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 변한다니 무슨 뜻이야? 엄마의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건 시간이 필요해.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너 자신의 자리를 찾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 준호의 조언을 그는 마음에 새겼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어릴 적 이후 처음이었다. 오늘 나는 지난 7년 동안 엄마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엄마도 자신의 삶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디 지금이라도 너무 늦지 않았기를.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것 같았다. 월요일부터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된 것이다. 서연도 친정에서 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았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다. 원래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차려주시던 밥 한 끼가 이렇게 힘들고 소중한 거였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서연은 매일 밤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혼자서 묵묵히 7년 동안 이 모든 걸 하셨구나. 민준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민준은 매일 어머니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길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몸 조심하세요. 엄마, 저녁 식사 잘하셨어요. 저희도 맛있게 먹었어요. 수지는 처음에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너희도 잘 지내렴. 작은 변화였지만 민준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었다. 이제 민준은 정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혼자 살아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특히 어머니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제 시작이야. 민주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뺨은 홀쭉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굳건해졌지만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의 새로운 일상도 궤도에 올랐다.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모든 것이 자신만의 것이라는 느낌이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저녁에는 마음껏 영화를 돌려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자유로웠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즐거웠다.
매일 오후 3시 그들은 1층 경로식당에 서거웠다. 매일 오후 3시 그들은 1층 경로식당에서 만나 화투를 치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이곳은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 민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단순한 안부 인사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변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미역국 끓여봤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엄마, 빨래하다가 양말에 물들었어요. 속옷이 다 분홍색이 됐는데 어떡하죠?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수지는 피식 웃었다. 처음에는 민준을 통해서만 안부를 전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사연이에요. 요즘 요리 배우고 있는데 어머니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수지는 며칠 동안 답장하지 않았다. 마음속의 옹호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간단하게 레시피를 보내주었다. 된장 1큰술, 물 2컵, 두부, 파 넣고 끓이다가 약불. 그날 밤 민준에게서 감사 메시지가 왔다. 엄마, 사연이가 엄마 레시피대로 된장찌개 끓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이런 소소한 교류가 이어지면서 수진의 마음도 점점 부드러워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민준과 사연도 멀지 않은 곳을 보았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있었다. 민준은 생선을 고르고 있었는데 어딘가 서툴러 보였다. 사연은 채소를 보며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직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짠했다. 특히 민준이 생선 가게 주인에게 가격을 물으며 망설이는 모습은 그날 감수지는 오랜만에 민준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생선은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는 걸 골라야 해. 민준은 즉시 답장을 보냈다. 엄마, 저희 보셨어요? 수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민준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혼자 살아보니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닫게 돼요. 아직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천천히 배워나갈게요.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이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그날부터 민준의 메시지 내용은 또 달라졌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엄마, 오늘 날씨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고혈압 약 제때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끼니 거르지 마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수진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한 달 반 후 어느 일요일, 수진은 경로식당에서 돌아오다가 원룸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이 가져다 놓은 듯했다. 상자 안에는 보존 용기에 담긴 반찬 몇 가지가 들어있었다. 모양은 투박했지만 정성껏 만든 티가 났다. 작은 쪽지도 함께 들어있었다. 엄마, 사연이가 만든 반찬이에요. 아직 엄마 솜씨에는 못 미치지만 저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요. 간은 좀 세고 어설펐지만 확실히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민준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다. 반찬 잘 받았다. 좀 짜긴 해도 먹을 만하네. 고맙다. 민준은 즉시 답장했다. 엄마, 답장 주셔서 감사해요. 답장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간을 더 신경 쓸게요. 그 후로 매주 한 번씩 사랑이 담긴 반찬이 문 앞에 배달되었고
맛도 점점 좋아졌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관계의 회복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였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긴 여정 속을 걷고 있는 듯했다. 토요일 오전, 수진은 오랜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편지를 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쓰고 찍고 쓰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마침내 만족스러운 내용을 완성했다. 민준아, 서연아, 이 편지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망설였다. 너희가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쓴다. 내가 집을 판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희가 계속 철없이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물론 지난 7년 동안 나에게는 많은 서운함과 슬픔,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었다. 나는 내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가족회에 명절 계획하고 가족회에 이어가고 가족회의 영에서도 제외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친정을 배려하는 마음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특히 민준이 너는 아직 철없는 부분이 많았다. 혼자 살아본 경험 없이 결혼했고 모든 것을 처가에만 의존했다. 서연이 너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자신의 부모님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도 똑같은 부모라는 것을 잊었다. 너희가 최근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기쁘다. 너희가 보내준 반찬은 다 맛있게 먹고 있고 너희 메시지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7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천천히 녹고 있다. 특히 민준이 너는 혼자 살아보니 정말 많이 철이 들었더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너희 이름으로 비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너희가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남겨둔 돈이다.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까지 아껴두렴. 엄마가 편지를 쓰고 나자 수지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민준의 원룸 우편함에 넣었다. 이틀 뒤 월요일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줄은. 이제라도 알면 됐어.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저희가 정말 너무 바보였어요. 바보가 아니라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뿐이야. 이제부터 철들면 돼. 네, 꼭 철들게요. 일주일 후 수지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민준과 서연이 함께 보내온 꽃다발이었다. 카드도 함께 들어있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민준, 서연 올림. 수지는 그 카드를 반복해서 읽었다. 사랑해요. 이 두 글자가 어찌나 기쁘게 느껴지던지. 또 한 달이 지났다. 수진에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 결과를 듣는 날이었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 가지 않았다. 큰아들 준호가 그녀와 동행했다. 6개월 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럼 그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준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온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 민준이한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같이 있어 드릴까요? 네가 같이 있어줘. 그날 밤 그들은 민준과 서연을 원룸으로 불렀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두 사람 모두
매우 긴장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물었다. 수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에게 계속 말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인데요? 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 민준과 서연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엄마가 집할 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했어. 지금은 괜찮아. 일상생활에 문제 없지만 언젠가는. 수진의 말이 점점 흐려졌다. 준호가 대신 설명했다. 저랑 태연이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직 정신이 맑을 때 너희에게 진짜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셨어. 민주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럼 엄마는 저희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극단적이지 않아. 필요한 일이었어.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너무 안일했어. 엄마는 너무 안일했어. 너 나는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럼 엄마가 원했던 건 뭐예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민주는 그제야 어머니의 진정한 속마음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집을 파는 충격적인 방식으로라도 그들을 깨우려 했던 것이다. 치매가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천천히 기억을 잃어버릴 거야. 어쩌면 너희마저 알아고 있잖아. 어쩌면 너희마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이 말에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자주 연락하고 저희 같이 살면 안 돼요? 민준이 간절히 물었다. 지금은 아직 아니야. 난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그럼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제가 계획할게요. 정말 좋은 곳으로. 민준의 얼굴에는 결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들은 수진의 모든 행동이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엄마일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저희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이 맑을 때 저희를 변화시키려고 하셨다. 계획이라기보다는 너희에게 주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수진의 말에 모두 침묵했다. 이제 난 후회 없어. 너희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 저희가 더 잘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준의 다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한 달 후 민준은 깜짝 계획을 준비했다. 엄마, 저희랑 제주도 갈래요? 2박 3일로요. 네, 엄마가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갈 수 있니? 당연하죠.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그녀의 계획이 정말 성공했다는 것을. 민주는 진정한 아들이 되었고 서연도 진정한 며느리가 되었다. 비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감사해야죠. 민준도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다.
마지막 반전은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그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6개월 후 수지는 새벽 6시에 잠에서 깼다. 창밖을 내다보니 가을이 깊어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새벽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 풍경을 그녀 혼자 감상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 달 전 민준 부부는 수진의 원룸 옆집으로 이사 왔다. 한 달 전 민준 부부는 훨씬 부드러운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했다. 응, 잘 잤니? 수지는 할머니라는 말보다 엄마라는 말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침 식사는 세 사람이 함께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각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대화도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날씨 좋은데, 공원 산책 갈까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이 좋은데 정 먹을까요? 민주는 요즘 거의 매일은 평범한 일정철 같다. 회사 일도 6시가 되면 칼같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오히려 매일매일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동안 수지는 민준과 서연이 변한 모습을 보았다. 민준은 정말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보폭에 맞춰 걷고 계단을 만나면 손을 내밀어 부축해 주었다. 서연도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는 친정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할머니, 제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 듣고 다들 부러워해요. 뭘 부러워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수지는 그 광경을 보며 말했다. 너희도 이제 아기 낳을 준비해야지. 할머니가 아직 건강할 때 증손주 얼굴 봐야지. 민준이 말했다.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네. 수진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저녁에는 큰아들 준호와 둘째 아들 태용도 찾아왔다. 이제 그들은 매달 최소 2번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다. 아주 잘 지내. 매일 민준이가 돌봐주고 서연이도 나한테 잘해줘. 다행이네요. 민준이가 정말 철들었네. 이제야 진짜 아들 같아. 민준이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날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1년 전 그녀가 집을 팔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는 마음속에 분노와 외로움뿐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비록 치매라는 현실을 선고받았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매일매일이 소중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작은 순간들이 선물 같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다른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모두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겠지. 수지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그녀는 정말 잘했어. 그녀는 자신을 칭찬하고 싶었다. 1년 전 용감한 결정을 내린 자신을 칭찬하고 싶었다. 집을 팔아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뻗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특히 민주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 수지는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내일은 또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그녀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고요하고 깊은 행복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또 한 해가 지났다. 가을의 기운이 다시 조용히 찾아왔다. 수진의 삶은 아들과 며느리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민준과 서연은 약속을 지켜 자신들의 작은 가정을 옆집에 꾸렸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함께하는 시간이 수진의 삶에서 가장 따뜻한 햇살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은 가정하면서도 잔혹했다. 치매의 그림자는 가족의 옴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끔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정도였다. 민준과 서연은 늘 인내심과 미소로 부드럽게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막 끓인 닭곰탕을 수진의 방으로 가져왔을 때 수진은 고개를 들고 눈빛이 약간 혼란스러운 채 물었다. 수혜야, 너 왔니? 수혜는 수진의 일찍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었다. 서연은 곰탕 그릇을 든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내 침착하게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아니요, 엄마. 제가 먼저 와서 할머니 돌봐드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자,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삼계탕 끓여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들으며져요. 그녀는 정정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했다. 수지는 기쁜 듯 곰탕을 마시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곰탕을 마시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곰탕을 마시며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와 서연에게 이 이야기를 듣자 그는 말없이 아내를 안았다. 고생 많았어. 아니요 여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그들은 어머니의 맑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알아보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이었다. 몇 달 후 이 가정에 큰 희망을 가져다 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서연이 임신한 것이다. 그들이 초음파 사진을 수진에게 보여주었을 때 수진의 눈은 아이처럼 반짝이며 기뻐했다. 정말이니? 내가 할머니가 된다고?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순수한 기쁨을 거듭 확인했다. 그 순수한 기쁨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감염시켰다. 하지만 다음날 민준이 엄마, 손자 이름 뭘로 지어줄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고 묻자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고 묻자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손자? 민준의 마음은 쿵 내려앉았지만 그는 이내 웃으며 다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였다. 수지는 또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장면은 서연의 임신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났다. 수지는 다가올 새 생명에 대해 몇 번이고 놀라워했고 그리고 몇 번이고 잊었다. 매번의 놀라움은 진실했고 매번의 망각 또한 진실했다. 민준과 서연은 더 이상 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을 어머니가 태어날 아기에게 주는 몇 번이고 반복되는 축복이라고 여겼다. 10개월 후 서연은 건강하고 예쁜 딸을 순산했다. 이름은 은서라고 지었다. 민준이가 태어난 은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수진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수진은 작고 쭈글쭈글한 아기를 내려다보며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지막이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그녀가 민준 형제들을 재울 때 불렀던 노래였다. 이 아이, 네 어릴 적이랑 얼마나 닮았니, 민준아. 수지는 고개를 들어 민준에게 말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추는 듯했다. 그녀는 기억했고 그녀는 품 안의 손녀가 자신의 아들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네 엄마, 저랑 많이 닮았어요.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대답했다. 은서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갔고 수진의 기억도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은서가 기어다닐 무렵 수지는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은서가 걷고 옹알이를 하며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수지는 이미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에게 순수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큰아들 준호와 둘째 아들 태영도 더욱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들은 낡은 사진첩을 들고 수진 곁에 앉아 사진 속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려주었다. 수진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지 않고 어머니의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가끔 수진이 그를 초등학생 취급하며 학교 끝나면 빨리 집에 오라고 당부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를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착각하여 오늘 일은 힘들지 않았소? 하고 다정하게 물을 때도 있었다. 민주는 웃으며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필요한 어떤 역할이든 기꺼이 연기했다. 서연은 집안의 가장 다정한 기둥이 되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시어머니가 흥얼거리던 자장가를 딸에게 불러주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늘 예심 가득한 미소가 띄어 있었다. 은서는 3살이 되었다. 그녀에게 할머니는 늘 웃고 있고 돌봐줘야 하는 나이든 아기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장난감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고 작은 숟가락으로 어설프게 엄마를 흉내내며 할머니에게 푸딩을 먹여주곤 했다. 수지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만 은서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늘 유난히 부드러워졌다. 고요한 겨울 오후 따뜻한 햇살이 거실에 쏟아져 들어왔다. 온 가족이 수진 곁에 둘러앉아 있었다. 은서는 그림책을 들고 그림을 가리키며 옹알거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수지는 조용히 들으며 시선을 증손녀에게서 천천히 민준의 얼굴로 옮겼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맑아졌다. 민준아.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지만 더없이 또렷했다. 민주는 온몸이 떨리며 즉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온몸이 떨리며 즉시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수지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서연과 은서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민준에게로 돌았다.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 잠이 든 것처럼 수지는 잠결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고통 없이 떠났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띄어 있었다.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다. 그녀가 팔았던 것은 결코 집 한 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어진 가족의 과거였다. 그 대가로 그녀는 아끼고 베풀 줄 아는 아들,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며느리, 그리고 따뜻함 속에서 자라나는 손녀를 얻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돈을 얻었다. 어떤 비바람을 겪어도 굳건히 서로를 지탱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이 사랑과 유산은 자식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마지막 선물이었다.